전 세계 금융시장이 대한민국을 중심으로 다시 그려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주가가 연일 역사적 신고가를 갈아치우며 믿기 힘든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 기업들이 삼성 반도체를 받기 위해 줄을 서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정말 기적 같은 일 아닙니까? 자원 하나 없고 전쟁의 폐허만 남았던 가장 가난한 나라에서 이런 글로벌 기업이 탄생했습니다. 소니를 넘고 인텔을 제치고 이제는 AI 반도체 시장의 가장 강력한 지배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2026년의 성공을 즐기기에 앞서 그 뿌리를 찾아가 보려 합니다. 대구의 3만 원짜리 가게가 시가총액 수백조 원의 글로벌 기업이 되기까지 삼성이 던졌던 결정적인 승부수들과 그 뒷이야기를 팩트 중심으로 재미있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삼성의 역사는 1938년 대구의 삼성상회에서 시작됩니다. 이병철 회장은 대구의 사과와 건어물을 중국으로 파는 무역업으로 초기 자본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삼성의 진짜 성장은 6.25 전쟁 직후인 1950년대부터입니다. 전쟁이 끝난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폐허였습니다. 먹을 것도 입을 것도 없는 절망의 땅이었죠. 모든 공장이 파괴되어 설탕, 밀가루, 옷감 등 생필품을 전량 수입에 의존해야 했습니다. 이병철 회장은 여기서 첫 번째 승부수를 던집니다. 수입만 해서는 나라가 가난을 벗어날 수 없다. 우리가 직접 만들자. 그렇게 1953년 부산에 국내 최초의 제당 공장인 제1제당을 세웁니다. 주변에서는 기술도 없는데 망한다고 말렸지만 결과는 대성공이었습니다. 제1제당이 설탕을 생산하자마자 수입 설탕 가격이 3분의 1로 폭락했고 삼성은 막대한 돈을 벌어들입니다. 이 자금력을 바탕으로 1954년에는 제1모직을 설립해 옷감 국산화에 도전합니다. 당시엔 국산 양복지는 빨면 줄어든다는 불신이 팽배했습니다. 하지만 이병철 회장은 독일의 최신 기계를 들여와 품질을 높였고 결국 골덴텍스라는 브랜드로 시장을 장악합니다. 이 시기 삼성은 단순한 이익 추구를 넘어 사업보국, 즉 사업으로 나라에 기여한다는 기업 정신을 확립하게 됩니다. 수입에 의존하던 나라를 수출하는 나라로 바꾸겠다는 의지. 이것이 삼성 성장의 첫 번째 동력이었습니다. 1960년대 후반, 이병철 회장은 또다시 중대한 결정을 내립니다. 1968년, 삼성은 전자산업에 진출하겠다고 선언합니다. 이때 재계의 반발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이미 금성사, 지금의 LG전자가 라디오와 TV 시장을 꽉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존 업체들은 정부의 삼성의 전자산업 진출을 막아달라고 로비까지 했습니다. 결국 정부는 삼성에게 아주 까다로운 조건을 겁니다. 전자제품을 만들되 전량 해외로 수출하라. 내수 판매는 안 된다. 이제 막 시작한 신생기업에게 국내에는 팔지도 말고 해외에서 경쟁하라는 건 사실상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병철은 굽히지 않았습니다. 자원 없는 나라가 살 길은 기술뿐이다. 그렇게 수원 메탄동의 털을 잡고 삼성전자가 탄생합니다. 삼성은 이를 악물고 기술 개발에 매달립니다. 일본 산유전기와 합작해 기술을 배웠지만 핵심 기술은 가르쳐주지 않아 직원들이 몰래 어깨너머로 배워야 했습니다. 초기 삼성TV는 켜지면 다행일 정도로 불량률이 높았습니다. 미국 바이어들에게 이런 고물을 어떻게 파냐며 문전박대당하기 일쑤였죠. 하지만 1970년대 흑백 TV 생산 라인을 독자적으로 구축하고 파나마 등에 수출을 시작하면서 기술력을 쌓아갑니다. 이때 겪었던 서름과 기술 없는 자의 비애. 그것이 삼성을 반드시 기술로 일본을 이기겠다는 독한 기업으로 만들었습니다. 삼성 역사상 가장 위험하고도 위대했던 도전은 바로 반도체였습니다. 1983년 2월 이병철 회장은 일본 도쿄에서 삼성은 반도체 사업에 진출한다고 선언합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도쿄 선언입니다. 당시 미국 인텔과 일본 미쓰비시가 세계 시장을 장악하고 있었고 당시 한국의 기술 수준은 미국, 일본에 비하면 구석기 시대나 다름없었습니다. 한국이 반도체를 한다고? 3년 안에 망한다에 내 손모가지를 건다. 실제로 미국의 한 보고서는 한국의 반도체 진출은 불가능한 꿈이라고 조롱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한국인이 마음만 먹으면 어떤 기적을 만들어내는지 말입니다. 이병철 회장과 이건희 이사는 정보화 사회에서 이걸 안 하면 삼성의 미래는 없다고 확신했습니다. 곧바로 기흥공장 건설이 시작되었고 통상 18개월이 걸리는 공사를 6개월 만에 끝내라는 불가능한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직원들은 영하의 날씨에 장화를 신고 진흙탕을 구르며 24시간 공사를 강행했습니다. 반도체 개발은 그야말로 맨 땅의 헤딩이었습니다.
기술도 장비도 인력도 없는 상황에서 믿을 건 오직 사람뿐이었습니다. 이건희 이사는 뛰어난 해외 기술자들을 데려왔고 연구원들은 집에 가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매일 밤을 새우며 코피를 쏟고 실패하면 다시 하고 또 다시 하고, 그리고 마침내 1983년 12월 6개월 만에 세계 세 번째로 64K D램 개발에 성공합니다. 일본이 6년 걸린 걸 우리는 단 6개월 만에 해낸 겁니다. 하지만 성공의 기쁨도 잠시, 혹독한 시련이 찾아옵니다. 1984년 반도체 가격이 폭락하자 일본 기업들이 삼성의 싹을 자르기 위해 가격을 후려치기 시작한 겁니다. 삼성은 반도체를 팔 때마다 손해를 봤습니다. 1984년 한 해 적자만 1,300억 원. 당시 삼성전자 자본금을 다 까먹는 수준이었습니다. 회사 안팎에서 반도체 때문에 삼성 망한다는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건희 회장은 오히려 생산 라인을 증설하는 역발상을 감행합니다. 지금 일본도 힘들다. 우리가 버티면 이긴다. 결국 일본 기업들이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투자를 줄일 때 삼성은 살아남아 시장 점유율을 뺏어오기 시작합니다. 결정적으로 삼성전자가 반도체 1등이 된 건 바로 1980년대 후반 3회가 D램을 개발할 때였습니다. 반도체 용량을 늘리려면 좁은 면적에 더 많은 회로를 넣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선 평면이 아닌 입체 구조가 필요했습니다. 방법은 두 가지였습니다. 땅을 아래로 파고 들어가는 트렌치 방식과 위로 쌓아 올리는 스택 방식. 당시 기술을 선도하던 도시바와 IBM은 모두 트렌치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의 엔지니어들은 미래를 위해서는 기술적으로 더 어렵지만 확장성이 좋은 위로 쌓는 스택 방식을 주장했습니다. 이건희 회장은 고심 끝에 실무진의 의견을 받아들여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인 스택 방식을 채택합니다. 이 결정이 반도체 역사를 바꿨습니다. 공정이 미세해질수록 트렌치 방식은 기술적 한계에 부딪혀 불량이 속출했습니다. 반면 고층 아파트처럼 위로 쌓는 기술을 축적한 삼성은 거침없이 고용량 반도체를 만들어냈습니다. 결국 경쟁사들은 뒤늦게 방식을 바꾸려 했지만 이미 격차는 벌어진 뒤였습니다. 결국 1992년 삼성전자는 세계 최초로 64메가 D램을 개발하며 반도체 종주국이라던 일본을 제치고 세계 메모리 반도체 1위 자리에 오릅니다. 일본에게 기술을 배우던 하청업체가 불과 10년 만에 스승을 넘어서 왕좌를 차지한 것입니다. 이 스택 공법의 성공은 삼성에게 초격차라는 자신감을 심어주었습니다. 하지만 반도체만 잘한다고 인류 기업이 되는 건 아니었습니다. 1993년 이건희 회장은 미국 LA의 가전 매장에서 구석에 처박힌 삼성 TV를 보고 충격을 받습니다. 그는 독일 프랑크푸르트로 임원들을 긴급 소집해 그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마누라와 자식 빼고 다 바꿔라. 이것이 신경영 선언입니다. 핵심은 양에서 진로의 전환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장은 쉽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불량이 쏟아져 나왔죠. 이에 이건희 회장은 1995년 3월 구미 사업장에서 충격적인 조치를 취합니다. 불량 판정을 받은 휴대폰과 무선전화기 15만 대, 당시 돈으로 500억 원어치를 운동장에 쌓아놓고 불을 지른 겁니다. 이 화형식은 삼성 임직원들의 뼛속까지 품질이라는 두 글자를 새겨 넣었습니다. 이후 삼성 휴대폰은 애니콜 브랜드를 달고 모토로라를 꺾고 국내 1위를 차지합니다. 이 품질에 대한 집착이 없었다면 훗날 스마트폰 시대가 왔을 때 삼성은 살아남지 못했을 겁니다. 2000년대 후반 삼성에게 또 한 번의 시련이 찾아옵니다. 2007년 등장한 아이폰은 전 세계 IT 기업들에겐 재앙이었습니다. 노키아, 모토로라 같은 거대 기업들이 스마트폰의 파도에 휩쓸려 사라졌습니다. 삼성은 급하게 옴니아를 내놨지만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옴렉이라는 굴욕적인 별명까지 얻으며 조롱당했죠. 하지만 삼성은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빠르게 패배를 인정하고 구글 안드로이드와 손잡고 갤럭시 S 시리즈를 출시하며 애플의 유일한 대항마로 떠올랐습니다. 이때 삼성은 패스트 팔로워, 즉 빠른 추격자 전략을 썼습니다. 하지만 추격만으로는 1등이 될 수 없었죠. 삼성은 다시 한번 승부수를 던집니다. 바로 대화면과 OLED 디스플레이였습니다. 당시 애플은 3.5인치가 가장 완벽한 크기라고 고집했지만 삼성은 과감하게 화면을 키우고 S펜을 탑재한 갤럭시 노트를 내놨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엔 너무 커서 흉하다고 비웃었지만 결국 소비자는 큰 화면을 원했습니다. 나아가 삼성은 폴더블폰 시장을 개척하며 혁신은 삼성이 한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지난 몇 년간 삼성은 HBM, 고대역폭 메모리 시장 초기 대응에 늦어 SK 하이닉스에게 주도권을 잠시 내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재용 회장은 묵묵히 기술 개발에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 결실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삼성전자는 경쟁사들이 따라올 수 없는 차세대 HBM 기술로 시장을 평정했습니다. 삼성은 메모리 반도체와 파운드리, 그리고 패키징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전 세계 유일의 턴키 솔루션 기업입니다. 2026년 현재 AI 가속기 수요가 폭발하면서 엔비디아와 구글 같은 빅테크들은 삼성의 이 턴키 솔루션을 선택했습니다. 공정이동 없이 한 곳에서 칩을 다 만들 수 있으니 속도도 빠르고 비용도 절감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파운드리 분야에서 세계 최초로 도입한 GAA 공정 수율이 안정화되면서 TSMC의 독주를 막아낼 유일한 대안으로 떠올랐습니다.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2026년의 화려한 비상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기적이 아닙니다. 설탕 공장에서 시작해 반도체 제국이 되기까지 삼성은 늘 안 된다, 망한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보란 듯이 뒤집었고 더 강해져서 돌아왔습니다. 자원 하나 없는 대한민국에서 오직 사람과 기술만으로 세계 1등 기업들을 제치고 우뚝 선 삼성전자. 우리가 쓰는 스마트폰, 우리 집 거실의 TV, 그리고 전 세계 데이터 센터를 돌리는 반도체 속에 대한민국이라는 자부심이 새겨져 있습니다. 지금 삼성전자의 주가 상승은 거품이 아닙니다. 지난 88년간 쉼 없이 달려온 삼성의 뚝심과 실력이 이제야 제대로 된 평가를 받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대한민국의 저력을 믿으십니까? 삼성전자는 앞으로도 수많은 위기를 겪을 겁니다. 하지만 지난 88년이 증명하듯 그들은 언제나 그랬듯이 보란듯이 이겨낼 것입니다. 세계를 놀라게 한 대한민국의 발전, 그 중심에 삼성전자가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